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로 올라와 6살 난 아들을 데리고 살아가는 워킹맘이에요. 김장 시즌이 되니 4년 전 시댁에서 뻘건 양념 묻은 배추로 시누이에게 김치 싸대기를 날리고 이혼을 선언하며 통쾌했던 날이 떠오르네요. 함께 살던 시누이 싸대기까지 날린 사건의 전말을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저는 시골에서 7살 어린 여동생과 함께 살았어요. 저희 아빠는 인물만 훤칠했지 생활력 제로에 막걸리병을 끼고 다니셨던 동네 한량이었어요. 이런 아빠의 무능함을 못 참고 엄마는 가출을 밥 먹듯이 하셨죠. 그러다가 제가 8살 때인가 엄마가 진득하니 집에 한 10개월 계셨는데 그때 동생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출산한 지 3개월도 안 돼 몸조리도 다 안 끝낸 엄마가 또 집을 나가버리신 거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엄마에 대한 소식은 전혀 듣지 못했어요. 날 낳아주기만 했지 가출을 밥 먹듯이 했던 엄마에 대해 눈꽃만큼의 정도 없기에 궁금하지도 않았네요. 엄마 사주엔 역마살이라도 끼어 있었나 봐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의 제가 참 가엾네요. 부모 복도 지질이 없는 아이였으니까요. 아빠는 엄마가 낳은 동생이 자기 딸이 아닌 것 같다며 그날 이후로 덧비뚤어지셨어요. 제 동생이 친동생이든 배다른 동생이든 저한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거의 안 계시는 거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제 동생뿐이었거든요. 어린 동생이 의지할 대상도 저뿐이었기에 전 엄마의 마음으로 여동생을 잘 키워야 했어요.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저희 학교에 투포한 팀이 생겼는데 거기 들어가면 먹을 것도 많이 준다고 하더군요. 저는 날렵한 몸이었지만 운동신경이 좋고 근육도 탄탄한 편이었어요. 타고난 몸이었죠. 전 투포환이 정확히 뭔지도 잘 모르고 체력 테스트 통과 후 바로 투포환 선수로 훈련받았습니다. 음식도 많이 지원해 주셨는데 받는 족족 동생 준다고 집에 많이 싸갔죠. 고등학교에 입학하자 도대회에 나가 3등도 하고 상금도 조금 받았어요. 먹을 것도 주고 돈도 준다? 전 죽을 힘을 다해 이 악물고 훈련에 매진했죠. 그런데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과하게 훈련한 탓에 어깨를 심하게 다치게 되었어요. 결국 전 운동을 포기했고 농촌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야채들로 반찬을 만들어 리어카로 팔기 시작했어요. 그때만 해도 시골엔 인터넷 스마트폰도 없었기에 누가 버린 요리책을 주워다가 그대로 따라한 거죠. 고등학생이었는데 학교를 마치고 얼른 일복으로 갈아입고는 열심히 반찬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장시간에 맞춰 리어카를 끌고 장터로 나가 반찬을 팔았어요. 깜깜해질 때를 대비해 휴대용 램프를 갖고 나갔죠. 반찬은 불티나게 팔렸고 돈 버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더불어 반찬 걱정 없이 제 동생을 먹일 수 있으니 그것도 너무 좋았고요. 손님들이 리어카 근처의 구름대처럼 모여든 모습에 질투를 한 주변 상인들이 저리 가서 장사하라며 쫓아내기도 여러 번이었죠. 고3쯤 되니 그런 일에 눈 하나 깜짝 안 할 정도로 잔뼈 굵은 상인이 되었어요. 어느 날 시골에선 보기 힘든 까만색 갓그랜저가 리어카 앞에 서더니 웬 젊은 총각이 내리더군요. 아줌마, 명란젓 있어요? 엄마가 좀 사오라는데. 여긴 젓갈은 안 파나 보네요. 아, 네, 그냥 제가 만들어서 파는 거라 김치랑 밑반찬 위주로만 있어요. 아줌마가 아니라 젊은 아가씨네? 나보다 어리겠는데? 아줌마라 불러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들 그냥 아줌마라고 불러서 익숙해요. 아직 고3이긴 한데 이제 곧 졸업이네요. 저런, 고3이면 이번에 수능 보긴 했어요. 용돈 벌려고 일하는 거예요. 난 여기 앞에 초등학교 신입 교사인데 학생 신분으로 이런 일 하는 거 보니 괜히 안쓰럽네요. 부모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부모님은 뭐 안 계신 거나 다름없어요. 집에 아이가 있어서 제가 돈 벌어야 해요. 아이?
벌써 아이를 낳았나요? 결혼했어요? 아니요. 제 여동생이 아직 12살이라 제가 돈 벌어서 뒷바라지 해야 해요. 저기 무슨 반찬 사실 건가요? 명란젓 안 파는데 다른 반찬 안 사실 거면 조금 비켜주시겠어요? 다른 손님도 받아야 해서요. 전 초등학교 교사라는 그 남자 손님이 마치 제 신상을 캐려고 추궁하는 것 같이 느껴져 불쾌했어요. 저희는 젓갈도 안 파는 집이니 얼른 가주기만을 바랬죠. 그런데 그 남자는 그 이튿날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와서 끈질기게 말 걸고 질문하더군요. 무슨 호기심 천국도 아니고 뭐가 그리 궁금한 게 많던지요. 이름이 강성희 양이라고 했죠. 이젠 하가 바뀌었으니 20살이네요.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식에 가줄 사람은 있나요? 없다면 제가 대신 가주고 싶지만 저도 제가 근무하는 학교 졸업식이 있어 너무 아쉽네요. 왜 손님이 제 졸업식에 오시나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매일 와서 반찬 사주시는 건 고맙지만 맨날 신상 캐듯이 질문 폭탄 쏟아내시는 건 부담스러워요. 아, 부담스러웠다면 미안해요. 이제 곧 고등학교 졸업하고 성인 되는 사람이니 이제 얘기할게요. 꼭 반찬뿐 아니라 여기 오는 목적은 성희 씨 보러 오는 거예요. 이제 하루라도 안 보면 제가 미칠 것 같아서요. 네? 대체 무슨 말씀이신진 잘 모르겠지만 절 여자로 생각하신단 뭐 그런 말씀이신가요? 전 제 여동생 키워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는 바쁜 사람이에요. 연애 같은 거 할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잘 알아요. 저 혹시 이 지역에서 제일 큰 웨딩홀 아세요? 하얀색 궁전 모양의 결혼식장 말이에요. 네, 이 지역에서 거기 모르면 간첩이죠. 근데 그 웨딩홀이 왜요? 거기 저희 집안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잘 읽어놓으셨는데 재작년에 뇌졸중으로 돌아가셨고 지금은 엄마가 경영하고 계시죠. 저희 집 부자예요. 이런 말 속물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희 씨랑 성희 씨 동생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다고요. 저도 교사라 나중에 죽을 때까지 교사 연금도 나오고요.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시베리아 벌판에 선 듯이 차짓한 겨울에도 손발에 동상 걸리면서까지 노점에서 반찬을 팔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고달픈 생활을 접게 해주겠다는데 안 넘어갈 사람이 몇이나 있었을까요? 인물도 좋고 집안도 부자라 하고 안정적인 직업까지 뭐 하나 빠지지 않는 그 남자의 구애를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전 그때까지 벌어놓은 돈으로 조그만 가게 한 칸에 들어가 장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더 이상 춥고 더운 야외에서 장사하지 않아도 되었죠. 단 몇 평 되는 가게였지만 눈, 비 막아주는 그곳이 더없이 따뜻하고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남친은 본인이 용돈을 주겠다며 반찬 장사를 그만하라 했어요. 하지만 장사가 워낙 잘 되기도 했었고 제 여동생 뒷바라지는 제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계속 자개를 꾸려나갔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엿한 성인이 되어 풀타임으로 장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도 너무 좋았어요. 그날도 일찌감치 문을 열어 재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강성희 씨? 강준모 씨 따님 되시죠? 여기 경찰서인데요. 얼른 병원 영안실로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강준모 씨가 술에 취해 다방 앞에서 자다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셨어요. 자세한 병원 주소랑 연락처는 문자로 지금 드릴게요. 네? 저희 아빠가요? 지난 2주간 연락이 안 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볼게요. 아빠가 말 그대로 객사하셨지만 전 그리 놀라지도 않았어요.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평생을 동네 항량으로 이 집 저 집 다니며 공짜로 술 얻어먹고 술 안 주면 행패 부리고 그랬으니까요. 그래도 아빠가 돌아가셨으니 장례식은 치러 들어야겠다는 마음에 조촐하게 병원에서 장례를 치렀죠. 제 여동생과 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조용히 있었어요. 딱히 찾아오는 조문객도 별로 없었고요. 그런데 남친은 마치 자기 아버지 돌아가신 것 마냥 슬프게 울기도 하고
장례식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서 해주더군요. 몇 년 전에 본인 아빠 장례식을 치러 봤다면서요. 저에겐 큰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에게 청혼을 했어요. 이제 내가 성희 곁에 평생 있어줄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테니 나랑 결혼하자.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너만 오케이 하면 우리 가족한테도 곧바로 말하려고. 나 결혼한다고.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말 자체가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렇다고 독립적인 제 성격에 전업주부로 살 생각은 아니었지만 그냥 남친의 말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그의 프로포즈에 전 당연히 예스했고 남친은 바로 엄마의 여동생한테 자기 결혼을 알린다며 신나하더군요. 그런데 프로포즈가 있은 지 일주일 동안 그의 연락은 뜸했어요.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되는 맘에 연락을 먼저 해봤죠. 모혁씨, 무슨 일 있어요? 가족들에게 결혼 얘기 꺼냈다더니 그 후로 연락이 없어서 내가 먼저 해봤어요. 혹시 가족들이 반대하던가요? 그게 말이야. 좀 곤란한 상황이 생겼어. 반대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집 밖을 못 나가게 하시네. 엄마가 경영하시는 웨딩홀 사업이나 물려받으라면서 초등학교 교사도 때려치라고 하시고 말이야. 참, 난감해. 직장까지 때려치우라고 하실 정도면 나랑 결혼하는 것에 대해 반대가 엄청 심하시군요. 이 일을 어쩌지? 나도 예상은 했어요. 집안 차이도 많이 나고 내 조건도 뭐 최악이고 하니. 무슨 최악이야. 그 정도는 아니지. 성희가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야. 우리 엄마가 사업을 하시다 보니 더더욱 돈돈 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돈 많은 집 딸을 며느리로 원하시는 것 같아.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순 없지. 나만 믿고 따라와. 난 이 결혼 무조건 성공시킬 테니까. 남친 어머니 성격이 엄청 드세대고 말로만 들었지만 추진력이 엄청나더군요. 본인의 뜻대로 진짜 남친 교사라는 직업을 때려치게 만들고 당장 웨딩홀 실장으로 앉혔어요. 남친을 철저히 본인의 감시하에 둔 거죠. 전 그 후로 남친을 거의 볼 수 없었고 전화로만 통화하는 기간이 지속되었어요. 그러다가 아주 오랜만에 남친을 만나 데이트하게 되었어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도 가고 술도 마시고 한참을 잘 놀았죠. 근데 미행하는 사람을 둔 건지 어쩐지 남친 어머니가 전화를 해서는 당장 집에 들어오라는 불호령이 떨어지더군요. 우린 기약 없는 만남을 약속하고는 헤어졌어요. 몇 달 후 아침, 가게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데 웬 아줌마가 씩씩거리며 들어오더군요. 어머 손님, 아직 반찬 준비가 안 됐는데 혹시 뭐 필요하신가요? 뭐가 필요하냐고? 지금 심정으론 내 손에 도끼 하나 들려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다 부셔버리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 누구야? 누군데 아직 오픈도 안 한 가게에 와서 아침부터 행패야. 나 김무혁이 엄마 되는 사람이다. 이 지방에서 이숙자 모르면 간첩인데 너 나 모르냐? 아님 간첩이냐? 어머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근데 여긴 어쩐 일로 오신 거죠? 무혁 씨한테 연락 못 받았는데요. 미리 말씀이라도 하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그럼 내가 여기 깽판 부리러 온다고 미리 아들한테 언질이라도 했어야 한다는 거냐? 이런 가난뱅이 같은 게 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고 감히 더러운 발을 들이밀어? 가난뱅이라뇨. 초면에 말씀이 심하시네요. 이 반찬 가게도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 제가 여기까지 꾸려온 거예요. 그동안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욕하실 거면 나가주세요. 네가 정녕 우리 집안을 망치려 드는 게냐? 그 전에 내가 이 가게를 다 망쳐주지. 남친 엄마는 들고 있던 우산으로 가게 여기저기를 부시기 시작했어요. 유리도 깨지고 식기며 야채들도 다 바닥에 뒹굴었죠. 전 남친 엄마고 뭐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리어카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푼 두 푼 돈 모아 마련한 내 소중한 가게인데 여길 다 부셔놔? 전 남친 엄마고 뭐고 눈이 돌아버리더군요. 이 아줌마야, 당신 미쳤어? 당장 그만두지 못해? 거기 딱 기다려. 내가 경찰서에 연락해버리려니까. 연락해라 연락해. 경찰 오면
내가 너 꽃뱀으로 신고해버릴 거니까. 어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도 모르냐? 돈으로 다 해결되는 세상에 니까 거 하나도 안 무섭다. 경찰에 전화하려던 찰나 뒤에서 남친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더군요. 처참한 가게 현장을 보고는 일단 경찰에 신고하려던 제 손을 잡더군요. 미안해 성희야. 정말 미안해. 이거 내가 하루 만에 다 복구해줄게. 우리 엄마가 이렇게 깽판 부린 건 용서해줘. 너무 흥분하셔서 그래. 일단 나중에 연락할게. 성희야, 다시 한번 미안해. 야, 뭐가 미안하냐 이 썩을 놈아. 잘난 우리 아들이 이런 가난뱅이하고 결혼할 급이냐고 글쎄. 아, 내 속이야. 거의 울부짖는 남친 엄마를 남친이 가까스로 끌어내어 집으로 가더군요. 시모 될 사람이 저렇게까지 날 싫어하는데 뭔 결혼이냐 싶어 저도 남친과의 만남을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뚝심 있던 남친은 끝끝내 저와의 이별을 거부하더군요. 그리고는 오히려 상견례 날짜가 잡혔다며 장소와 시간을 알려줬어요. 제 여동생이랑 다 같이 예쁘게 하고 나오라며 본인이 더욱 들떠있더라고요. 전 의아했지만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여동생까지 데리고 나갔어요. 저도 벌써 몇 년이나 만난 남친과 헤어지는 게 쉽지 않았나 봐요. 남친 어머니가 우리 사이를 찬성한 건가 싶어 한껏 들떠 나갔죠. 그 자리엔 남편의 여동생과 엄마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전 제 여동생을 인사시키고 어색하게 앉아서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죠. 남친이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애쓰더군요. 자, 이제 다 왔지? 음식 시킬게요. 여기요. 아니, 한 사람 더 와야 한다. 저기 오는구나. 아가. 남친 엄마가 친절한 목소리로 아가라고 부르는 곳을 쳐다보니 웬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가 터질 듯한 턱피스를 입고 저벅저벅 걸어오더군요. 남친은 흠칫 놀라는 눈치였어요. 아니 정서영, 네가 왜 여기로 와? 우리 지금 상견례 중인데? 너 소영이한테 뭐라 하지 마라. 내가 사정 다 말하고 친히 불렀다. 야, 강성희, 너 똑똑히 봐라. 소영이는 이 지방 의원 딸로서 유학까지 갔다 온 능력 있는 부잣집 딸이다. 우리 무혁이는 소영이랑 어렸을 적부터 집안끼리 결혼을 약속한 사이야. 소영이가 무혁이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러니 너 같은 가난뱅이는 알아서 꺼져줘라. 정소영인지 뭔지 그 여자가 알랑방구를 끼며 말하더군요. 내가 무혁 오빠랑 결혼할 거니까 어머님 말대로 알아서 물러나 주세요. 안 그러면 이 지방에서 살아남지 못하게 할 거니까. 우리 아빠가 이 지역 유지인데 그 정도 힘은 있거든요. 전 너무 열받더군요. 고1인 어린 제 동생까지 이 자리에 데리고 왔는데 가난뱅이라며 싸잡아서 욕을 하다니요. 분노에 차서 앞에 있던 물이 가득한 컵을 들고 정소영 남친 엄마, 남친 여동생 이 3명의 여자에게 촥 뿌려버렸어요. 지금 내 동생까지 데리고 나온 자리에서 날 농락하는 거예요? 겨우 이런 걸 보여주려고 날 부른 거냐고. 돈 없으면 가오도 없는 줄 알아? 당신들 물만 뿌리고 가는 게 다행인 줄 알아. 내 동생 없었으면 더 험한 꼴 봤을 거야. 전 여동생을 데리고 그 식당에서 나와버렸어요. 물사다기를 맞은 여자 셋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전 동생이 걱정되었어요. 미안하다 성미야. 못난 언니 탓에 이런 안 좋은 꼴을 다 보이고. 세상 일이 참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다 잊고 우리 둘이 새 출발 다시 하자. 아니야 언니, 저 사람들이 막대 먹은 거지 뭐. 돈 있고 명품백 들고 다니면 고귀한 인간인가? 저런 사람들은 그냥 개 돼지지 사람도 아니야. 물 뿌린 거 잘했어 언니. 저희 자매는 겉으로는 크크대며 집에 돌아왔지만 언니로서 제 마음은 찢어지더군요. 내가 가난한 부모를 선택해서 이 세상에 나온 것도 아닌데 참으로 서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그 다음날 어김없이 반찬을 팔고 있는데 하혈하라는 게 아니겠어요? 생리가 불규칙한 스타일이었던 저는 단순히 생리를 하는 줄 알고 신경도 안 썼죠. 그런데 계속 아랫배도 콕콕 쑤시고 몸이 좋지 않아 일단 산부인과에 가보았어요. 축하드립니다. 임신 3개월이에요. 그런데 피도 비치고 태아가 불안정하니 좀 쉬셔야겠어요. 뭐라고요 선생님?
임신이라고요? 확실한 건가요? 아주 확실한 임신이었어요. 생리를 하는지 하혈인지도 모를 만큼 쉴 틈 없이 일하며 살아왔기에 임신일 줄은 꿈에도 몰랐죠. 일단 연락을 안 하고 있던 남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임신 3개월이래. 아마 우리 오랜만에 만난 그때 임신됐나 봐. 괜히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가고 술 마시고 그랬어. 정말? 다행이다. 난 너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있었어. 그리고 그 정소영이라는 여자애는 잊어버려. 걘 집안끼리 그냥 알고 지내는 애야. 내가 그렇게 땅 딸 만한 못난이랑 결혼할 것 같아? 아무리 집안이 좋으면 뭐해? 유학 갔다 와서 영어 한마디 못하는 바보라고 걘. 그러거나 말거나 어머님께서 날 그리도 싫어하시고 상견례 자리에서 온갖 깽판을 다 부렸는데 결혼을 허락하시겠어? 이제 그만 단념해. 이 아이는 나 혼자 낳아서 키울 거야. 무슨 소리야. 당장 혼인신고할 거니까 잠깐 가게 문 닫고 나와. 전 아빠 없는 아이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남친의 혼인신고 제안을 강하게 뿌리치지 못하겠더라고요. 에라 모르겠다 하는 맘에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고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 길로 시댁으로 같이 향했어요. 아직 잉크도 안 마른 혼인신고서를 들고 말이죠. 남친도 큰 결심이나 한 듯 이번엔 강경한 자세로 어머니에게 맞서더군요. 엄마, 성희가 내 아이를 가졌고요. 방금 혼인신고까지 마쳤어요.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으니 우리 결혼할게요. 월세방이라도 얻어서 신혼살림 시작하겠다고요. 뭐? 지금 장난해? 얘가 나한테 물 뿌린 거 옆에서 봤으면서도 이렇게 우악스러운 애랑 결혼을 하겠다고? 그 얘기가 진짜 네 얘기인지 확실해? 시장바닥에서 굴러먹던 남자 아기인지 알게 뭐야? 어머님, 이제 그런 막말은 그만하세요. 뱃속에 제 아기가 듣겠어요. 먹고 살길 바빠서 하루 종일 일만 하는 저한테 다른 남자가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말씀 그만하시라고요. 좋아. 그럼 너희 결혼하면 이 집에 들어와서 살아라. 시집살이의 매운맛을 한번 봐야 교양이 좀 채워지겠구나. 시모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전투적인 심정으로 그날부로 짐 싸서 시댁으로 들어왔어요. 조그만 남편 방에서 신혼을 시작했죠. 제가 들어간 날 시댁에서 일하던 가사 도우미 아줌마는 잘리고 제가 그 역할을 대신 하게 됐죠. 일단 시모가 반찬 가게를 더 이상 못하게 하더군요. 그런데 저도 임신 초기고 하혈을 많이 하던 불안정한 상태라 정든 반찬 가게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 반찬 가게를 정리한다는 안타까움보단 일단 제가 돈을 못 벌면 낡은 시골집에서 혼자 살며 고등학교에 다니던 우리 동생 성민은 어쩌지? 하며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시모한테 부탁을 했죠. 어머님, 제 여동생이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이제 고3 올라가니 딱 1년만 여기 옥탑방에서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안 돼. 거기 옥탑방은 월세 놓으려던 집이야. 정 거기 동생 살게 하고 싶으면 네가 월세 내든가. 동생과 함께 살며 고3 뒷바라지를 꼭 제 손으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시모의 제안에 다 오케이 했어요. 제가 반찬 가게 하며 약간이나마 벌어놓은 돈으로 월세 드릴게요. 얼마인가요, 어머님? 참, 푼돈은 좀 있나 보지? 저기 70만 원. 아니, 옥탑방이 무슨 70만 원이나 해요. 어머님, 아직 미성년자이고 딱 1년만 지낼 거니까 한 30만 원에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야, 가족들끼리 돈거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70만 원 매달 바칠 자신 없으면 네 동생 데려올 생각도 하지 마. 치사했지만 전 70만 원씩 시모한테 바쳐가며 제 동생을 데려와 뒷바라지를 했어요. 하지만 임신한 몸으로 이 큰 집을 다 치워가며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하느라 제 동생한테는 소홀히 한 것 같아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했던가요. 막상 시집을 오니 시어머니와 남편은 웨딩홀 사업에 매진하느라 바쁜 와중에 시누이가 복병이더군요. 시누이는 이름도 모를 지방대학 피아노학과를 졸업하고 유학까지 다녀와 교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말이 교수 준비지 그냥 백수였죠. 시누이가 그랜드 피아노를 하루 종일 두드리는데 고3인 제 동생은 맨날 소음 피해를 입어야 했어요. 아가씨, 정말 죄송한데 제 동생이 고3이라 수능 공부를 해야 하니 조금만 조용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라고?
아니 웬 거지 2마리를 데려다 놨더니 집주인 보고 피아노를 치지 말라는 둥. 이거 완전 주객이 전도됐네.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되는 거 아니야? 내 피아노 연주가 듣기 싫거든. 아줌마가 집 나가 그럼. 뭐? 거지 2마리?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해대냐? 아니 아가씨, 처음 본 날부터 매번 나한테 반말짓거리는데 다시 한 번만 나한테 반말하면 저 피아노 다 부셔버릴 거예요. 앞으로 말 주의하세요. 제가 우악스럽게 나오니까 신우이가 살짝 깨갱하는 게 보이더군요. 그날부로 존댓말 반말을 섞어서 하더라고요. 새언니라는 호칭도 하고 말이죠. 역시 막대하는 사람한텐 오히려 강하게 나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제가 시댁에서 시모와 신우이의 시집살이 공격을 온몸으로 막아내는 동안 남편의 역할은 정말 미미했어요. 그렇게 사랑꾼이던 남편은 결혼하자 차가운 남자로 180도 바뀌어버렸고 당초에 왜 결혼하자고 강하게 밀어붙인 건지 영문을 알 수 없었죠. 가장 큰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돈 문제였어요. 남편이 주식을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건 본업이 웨딩홀 사업인 건지 주식인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죠. 꽤 큰 금액을 주식 투자에 쏟아붓고 있었어요. 개미 투자자들이 그러하듯 남편이 웨딩홀로부터 얻은 수익은 잘못된 주식 투자로 인해 거의 0원에 가까웠어요. 처음엔 한 100만 원 갖다 주던 생활비는 어느새 10만 원으로 줄어있었죠. 그 사이 우리 아들은 태어났고 분유값이다 기저귀 값이다 생활비가 한창 많이 들어갈 때였어요. 남편한테 따져 물었죠. 대체 주식으로 얼마를 잃은 거야? 생활비 10만 원? 이게 말이나 되는 액수야? 장난해? 우리 재현이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아들이 태어났으면 아빠로서 역할을 해야지. 당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주식창만 바라보고 있잖아. 무슨 중독이야? 웨딩홀 출근은 왜 안 하는 건데? 어머님이 맨날 나한테만 뭐라고 하시잖아. 주식은 앞으로 대박 날 테니 기다려. 원래 인풋이 많아야 아웃풋도 있는 거야. 투자를 좀 해놔야 주식 오를 때 수익도 많이 나지. 너 반찬 가게에서 쟁여놓은 돈 많잖아. 당장은 그걸로 쓰고 있어. 내가 조만간 큰 돈 갖다 줄 테니. 당신 진짜 미쳤어? 내가 알던 그 순수했던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 정신 좀 차려. 완전 주식 중독이네 이 사람. 남편은 정말 중독처럼 주식에 빠져들었고 시모는 아들이 이렇게 된 탓을 맨날 저한테 했죠. 구박은 하면서도 저한테 돈을 주진 않더군요. 집만 100평집에 살면 뭐하나 이렇게 쪼들리며 사는데 전 저라도 나서야 되겠다 싶어 아들 재원이가 돌이 되고부터 어린이집에 보내고 파트타임으로 돈가스집에 가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이 대궐 같은 집에선 노예처럼 청소하고 밥을 해야 했고 나가서 드는 돈대로 벌어야 했고 오히려 결혼 전보다 더욱 지옥 같은 나날이 계속되었어요. 그 와중에 백수이던 신우이는 결벽증에 가까운 깔끔증이라서 맨날 잔소리 폭탄하기 일쑤더군요. 사언니, 내 그랜드 피아노에 먼지 쌓인 것 좀 봐. 대체 이게 뭐야? 전에 파출부 쓸 때는 전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새언니가 살림 맞고부턴 집안이 아주 개판이네. 아, 어디서부터 교육시켜야 돼 이거? 아가씨, 제 청소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시면 본인이 직접 하세요. 아가씨 백수잖아요. 하는 일도 없으면서 왜 맨날 저만 잡돌이 하는 거예요? 피아노 먼지 정도는 직접 닦으시라고요. 이렇게 핏대세워 발언했지만 결국 공허한 외침이었죠. 이 모든 살림은 다 제 몫이었으니까요.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제 동생은 서울 유명대학의 사범대에 합격해 역사 선생님의 꿈을 안고 홀로 상경했어요. 너무 대견스럽고 고마웠죠. 한편으론 여자 혼자 서울 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해 걱정도 되었고요. 어느 날 고된 생활 탓에 까맣게 잊고 있던 제 여동생한테서 전화가 오더군요. 언니, 내가 요즘 코피도 자주 흘리고 한 번씩 픽픽 쓰러지곤 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아. 혹시 돈 좀 붙여줄 수 있을까? 뭐? 아니 성미야, 너 밥도 굶고 다니니? 왜 젊은 애가 코피가 나고 쓰러져? 서울에 큰 병원들 많으니까 얼른 검사 받아봐. 언니가 요즘 돈가스집에서 파트타임으로 알바해서 돈 좀 있어. 당장 붙여줄게. 검사 비용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 돈 50만 원을 붙여줬죠. 한 2주쯤 지났나? 동생이 무거운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해 어렵게 말을 꺼내더군요. 언니,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 내가 급성 혈액암이래. 당장 입원해야 할 것 같다는데 보호자가 있어야 한대. 어떡하지? 나한텐 가족이라곤 언니뿐이어서. 급성 혈액암? 드라마에서 봤던 백혈병 말이야? 네가 왜 암이야? 그럴 리가 없어. 어떡하니 우리 성미? 어떡해. 살면서 그렇게 심장이 내려앉는 경험을 한 적이 없었어요. 지하 100m로 꺼지는 느낌이었죠. 어떻게든 내 동생을 살려야겠다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남편한테 알리고는 짐을 싸기 시작했죠. 뭐? 처제가 혈액암이라고? 뭔 젊은 사람이 벌써 암이야. 나한테 아기를 맡기고 서울로 가겠다고? 나 기저귀 한 번도 갈아본 적 없는데 나한테 애를 맡기면 어떡해. 애 아빠가 참 자랑이다. 자식 기저귀 한 번을 안 갈아주고 맨날 주식창에만 혼이 빠져서는. 오늘부터 당장 똥기저귀 갈아봐 그럼. 나는 내 동생 살리러 병원에 한참 있어야 하니 우리 아들 잘 챙기라고. 우리 애기한테 미안했지만 지금은 죽어가는 제 동생 간병이 시급했기에 남편한테 다 맡기고 서울대학병원으로 갔어요. 급성 혈액암이고 더욱이 젊은 환자이다 보니 급속도로 안 좋아지더군요. 병원비는 너무 많이 나왔고 중간 정산을 한 번 했는데 이미 제가 갖고 간 돈은 다 떨어진 상태였죠. 남편한테 SOS를 쳤습니다. 남편은 도리어 제게 다짜고짜 화를 내더군요. 지금 지방에 있는 나한테 애까지 다 맡겨놓고 처제 병원비를 달라고? 지금 장난해? 간병 말고 얼른 와서 빨리 애 보라고. 애가 울고불고 똥 싸고 오줌 싸는 통에 내 주식 투자는 다 망했다고. 전 이대로 내려갈 수 없었어요. 독방육아로 한참 화가 나 있는 남편한테 말이 안 통하니 아쉬운 대로 시모한테 전화를 걸었죠. 어머님, 저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제 동생 이대로 죽게 내버려둘 순 없어요. 정말 불쌍한 아이예요. 어머님 돈 많으시잖아요. 제 동생 좀 살려주세요. 병원비가 턱없이 모자라요. 야, 네 새끼는 내 아들한테 내팽개쳐놓고 네 동생만 살면 다냐? 어차피 죽을 사람 그냥 우리 집 옥탑방으로 데리고 와라. 비싼 병원비 지불하지 말고 난 그 돈 못 준다. 어머님, 어차피 죽을 사람이냐뇨. 암이어도 잘만 치료받으면 살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가족한테 베풀지도 않을 거 돈만 그렇게 지고 있으면 뭐 하나요. 제발 병원비 좀 보태주세요. 제발요. 야, 무슨 사돈이 가족이냐? 뭔 친척보다도 못한 사이지. 암튼 니년이 괘씸해서 난 병원비 한 푼도 못 보태니까 그렇게 알고 전화 끊어라. 시댁에서 병원비를 타내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으므로 전 닥치는 대로 아는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말하고 돈을 구걸했어요. 다행히 병원비를 얼마 정도 마련할 수 있었고 항암 치료니 뭐니 할 수 있는 건 다 했죠. 하지만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 동생은 너무 빠르게 하늘나라로 떠나버렸어요. 그래도 제가 옆에서 그 과정을 다 지켜봐 주었다는 것에 조금의 위로는 되더군요. 제 아버지가 객사하고 나서 치른 장례식보다도 더 조촐하게 장례식을 치러야 했어요. 고통스러운 마음을 추스르고 정신을 차리고는 남편과 시댁에 연락을 했죠. 나야, 성미 어젯밤에 하늘나라로 갔어. 장례를 치러야 하니 지금 차로 아기랑 같이 와줘. 어머님이랑 아가씨한테도 말씀 전하고 같이 와. 뭐? 이렇게 빨리 갔어? 엄청 안 좋긴 했나 보네. 그래, 암튼 엄마랑 동생한테 말해서 장례식에 같이 갈게. 화이팅해. 화이팅하라는 남편의 말이 참 어이없게 들리더군요. 자기 처제가 죽었다는데 충격이나 슬픈 기색도 전혀 없었고요. 남편에 대한 미운정, 고운정이 다 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잠시 후 시모한테서 전화가 오더군요. 야, 동생 죽었다고? 거봐, 내 말이 맞지? 어차피 죽을 거 돈 들여서 치료할 필요 없었다니까. 근데 말야, 3일 후쯤 김장해야 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준비해야 할 게 많을 것 같아서 바빠서 서울 장례식장에 못 가겠다. 그리 알고 너도 얼른 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라. 응? 시모는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하고 끊더군요. 시모의 반응이 충격적이어서 벙쪄 있었죠. 이 와중에 김장하러 빨리 집에 내려오라니 완전히 미친 집안 아닌가? 사이코패스 집단인가? 전 남편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 아무도 없이 오롯이 저 혼자 동생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불쌍한 내 동생. 동생이 너무너무 불쌍해 미칠 것 같더군요. 언니가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꼭 돈 많이 벌게. 그동안 너무 못해줘서 미안하다. 가난이 한스럽구나. 다음 생엔 꼭 부잣집 딸내미로 태어나 천수를 누리고 살려무나. 동생의 물건을 다 정리하고는 온 몸에 기운이 다 빠져 시댁으로 내려갔어요. 마당엔 배추가 산처럼 쌓여있고 친절하게 다라이까지 다 준비돼 있더군요. 일 끝났구나. 얼마만이냐. 애미가 얼마나 독하면 지 새끼를 몇 달이나 떼어놓고 서울로 올라가 버리냐. 아, 우리 손자가 불쌍하지. 얼른 손 씻고 김장해라. 올해는 100포기만 간단히 하자. 전 대꾸할 기력도 전혀 없어서 일단 우리 아기를 꽉 품에 한번 안아주고는 일복으로 갈아입고 일을 시작했어요. 몸이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제 마음이 미칠 것 같았거든요. 그래, 차라리 잘됐다. 생각할 틈 없이 몸을 쓰자. 가만히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으니. 추운 겨울 마당에 앉아 소금에 절인 배추김치에 뻘건 양념을 척척 묻히고 있었어요. 시모와 시누이는 베란다 유리창을 닫고는 마당이 훤히 보이는 거실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희희낙낙하고 있더군요. 혼자 바깥에서 일하는 절 보며 시누이가 베란다 문을 빼꼼히 열더니 훈수를 두더군요. 새언니, 양념을 그렇게 많이 묻히면 어떡해? 짠 거 먹으면 고혈압 걸리는 거 몰라? 이 집안 사람들도 다 고혈압으로 죽일 셈이야? 그쪽 동생처럼? 단체로 장례식하게 생겼네 진짜. 일 똑바로 하라고. 얼굴은 똥시본 표정을 해가지고는 동생 죽은 게 대수야? 돈 없는 여자가 부잣집에 시집 왔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감히 내 동생 죽음을 입에 올려? 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어요. 시댁이고 뭐고 눈에 뵈는 게 없었죠. 시뻘건 양념이 묻은 배추를 반포기 들고 베란다 쪽으로 저벅저벅 걸어가서는 창문을 열었어요. 아우 추운데 웬 배추를 들고 베란다 문을 열고 그래. 감기 걸리겠네. 뭐 김치 맛 좀 보라고? 그래 어디 한번 줘봐. 얼마나 맛있게 김장했나 보자. 그래 김치 많이 처먹어라 이것들아. 이 악마 같은 것들. 전 들고 있던 김장김치로 시누이 뺨을 강하게 때렸어요. 그래도 분이 안 풀려서 이번엔 반대쪽 뺨을 한 대 후려쳤죠. 어릴 적 투포한 선수를 했던 제 운동신경이 아직도 남아있었는지 쩍쩍 소리가 나더군요. 시누이는 얼굴 전체가 빨간 김치 양념으로 범벅이 되었고 그 자리에서 애처럼 엉엉 울더라고요. 옆에 있던 시모가 벌떡 일어서서는 절 밀치며 따졌습니다. 야, 이거 완전 또라이 아니야. 감히 시누이한테 김치 싸대기를 날려? 너 당장 나가. 네 새끼 데리고 나가란 말이야. 그래, 나도 이 똥똥 같은 집에서 단 한순간도 더 있고 싶지 않다. 날 한 번만 더 밀치면 당신도 김치 싸다고 날려버릴 거야. 이제 시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 시모는 더 이상 제게 따지지 않았고 남편과 함께 김치 범벅이 된 시누이 챙기기에 급급하더군요. 전 얼른 제 짐과 아이 짐을 챙겨 아이만 데리고 시골 폐허가 돼 있던 저희 집으로 내려왔어요. 그 후 최대한 빨리 이혼을 마쳤고 양육비만 제대로 달라고 요청했죠. 당연히 그 악마 같은 집안에선 양육비를 제대로 붙인 적이 손에 꼽네요. 전 살아갈 길이 막막해서 시골집에 인터넷을 설치해 컴퓨터를 놓고 아이를 키우며 반찬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오프라인으로 판매할 때의 매출과는 클래스가 다른 게 아니겠어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진 저는 일단 서울에 있는 조그만 투룸을 알아봤고 상경하여 직원까지 채용했죠. 반찬 사업은 승승장구하였고 아파트형 공장이 있는 곳을 찾아가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가 닥쳤는데 온라인 판매를 주로 하던 저희 사업에는 전혀 타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방 친구에게 듣자 하니 시댁의 사업이었던 웨딩홀은 아주 대차게 망했고 크게 빚을 진 시댁 식구들은 뿔뿔이 흩어져 따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완전 사이다였습니다. 저는 사업이 잘 되어 월에 수억을 벌어들이고 있었는데 그 집안은 쫄딱 망했다는 게 엄청나게 통쾌하더군요.
그게 벌써 3년 전 일이네요. 그 후로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 강남의 아파트에서 우리 아들과 새로운 남편과 재혼하여 잘 살고 있거든요. 현재 남편은 우리 아들을 친아들처럼 끔찍이 여겨주는 사람이에요. 직업은 회계사고요. 저희 회사의 회계 업무를 의뢰하다가 만나게 되었네요. 남편도 한번 이혼한 사람인데 아이가 없어서 저희는 요즘 둘째를 갖기 위해 노력 중이랍니다. 똥차가고 제대로 벤츠를 만난 것 같아요. 돈이 생기니 사람의 마음이 여유로워지네요. 역시 죽을 만큼 열심히 살면 살 길이 보이나 봅니다. 이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에게도 노력한 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큰 행운이 찾아들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